1922년 4월 16일 황해도 황주군 인교면 소매리에서 태어난 김인명. 일제하의 삶과 해방 후 이북에서의 생활, 전쟁 중 가족과 한 약속, 그리고 친구와의 뼈아픈 사연, 가슴 속에 묻어두었던 이야기를 들려준다. 학교 다닐 때 기억이 나세요? 나지 물론. 네, 어땠나요? 외정대에 여기도 나오지만 나는 유교 그때는 조금 나이 많은 사람은 다 유교적인 사상이니까 그래가지고 초등학교를 3학년에 편입을 했는데 한문을 이해하다가 그때만 하더라도 거의 선생이 일본 사람이니까. 그런데 이런 얘기하게 되면 뭐라 하지만 내가 좀 가만히 생각하게 되면 소위 선생들, 외정 때에는 초등학교의 선생은 훈도야. 훈도. 중학교는 교원, 대학교는 교수. 이렇게 해서 학교마다 그 명칭이 아주 정해졌다고. 첫째 시간이 수신이야. 외정 때에는. 몸을 닦는 수신. 100살이 된 김인명. 그는 일제시대의 생활을 마치 어제 일처럼 또렷이 기억한다. 낡은 책꽂이에서 먼지 묻은 책을 꺼내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읽어 내려가는 듯. 하지만 영화 속의 비극의 주인공처럼 등장하는 자신과 친구들의 사연이 새삼 그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 그러면 그 친구분 이범윤, 네. 그 친구분은 남한에 와서 만나셨나요? 아니면 북한부터 같이? 국민학교 동창이지. 그런데 얘는 얘가 지금 막내인가 되는데 얘는 조금 가난해서 중학교를 못 가고 집에서 그랬고 나는 이제 학교를 다니고 이제 이러다가 해방이 되면서 월남을 같이 했어요. 해방석 되면서 그래가지고 이제 월남을 같이 예하고 또 하나 있었는데 셋이서 이제 월남을 했어요. 나는 그때만 하더라도 월남을 하게 되면은 집에 영감님이 나이는 있어도 꽤 진보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아. 소를 한 놈 팔아가지고 월남을 하는데 소를 한 놈 소 한 놈에 그때 100원이야. 100원. 소 한 놈. 그 소 한 놈을 팔아가지고 100원짜리를 날 주면서 월남을 난 했단 말이야. 근데 애들은 그때 월남을 할 적에 월남을 먼저 한 사람들이 뭐의 월남을 하면 좋으냐는 게 달래라고 있지. 달래. 그 달래가 치수도마가 많은 데의 식물이에요, 그거. 그 외정 때에는 달래를 먹지 못하겠다고. 치수도마가 있다고 해가지고. 우리 한국계나 일본 사람들이 한국계에 달래. 이거는 치수도마가 많이 있는 지역에서 생산되고 생육하기 때문에 외정 때에는 그걸 못 먹겠다고. 그런데 이남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달래만 가져오게 될 것 같으면 돈이 된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얼적에 달래들을 역사고에다가서 그냥 해가지고 이제 와서 북창동에다가서 이제 했는데 얘는 그 딸이 와서 여기에 떨어졌고 나는 아까도 언제도 얘기했지만은 하는 짓이 일본 군도를 타고 경찰이라고 하는 게 말을 타고서 긴 장화를 신고 하는데 이런 건 안 되겠다. 우리 대학을 다니면서도 아주 민족주의를 영 싫어했는데 민족주의 사람. 그래서 나는 여기에서 일주일 좀 있다가 돈을 좀 고진이 많이 쓰고서 돌아간 거지. 황해도 고향에서 친구와 함께 달래를 꾹꾹 눌러 담은 배낭을 메고
희망을 찾아 이남으로 내려온 국민학교 동창 이범윤, 그리고 그의 형 범칠. 이들 형제는 남다르게 강한 민족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나보다 나이 많은 조카가 그때 면장으로 있었는데 해방되고서 면장이 되다가 그 지역에서 못 살고 이렇게 평양을 갔는데 그 조카가 지금 이완전이 김익중이니 이 사람들을 사귄 거야. 그래가지고 이 큰 조카가 나를 이제 불러들인 거지 이제. 그래가지고 평양을 이제 가가지고 이완조 변호사라고 하는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민우 여기를 말하는 이민우 아주 이북에서는 절대적인 그 사법국에서 인정을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사법국에 자기 휘영아들 우명륜이라고 하는 그 자기 그 휘영아들을 총무과로 취직을 시켰단 말이야. 사법국에. 그러면서 이 명륜이가 들어가면서 나를 끌고 들어간 거지. 사법국으로. 그러면 거기 사법국에 근무하시다가 네. 다시 이제 남한으로 가셨잖아요. 네. 그럼 그 친구분은 계속 남한에 있었어요. 그러면 얘는 그때 있어가지고 여기에서 또 얘 얘기를 들으면은 이 사람의 형이 범윤인데 범칠이라고 하는 형이 있네. 얘가 지금도 자기 형들이 작아요. 범칠이라고 하는 형은 14살 쪽에 시골 소년이 파출소로 습격을 해가지고 총을 가지고 민족항쟁을 한 거라. 일제시대 때. 그 일정 때. 얘네 집안이 그렇게 강한 애들이야. 범윤이 범칠이라고. 그래가지고 소년원에 가가지고 재판을 받는데 그 무기 탈출을 했으니까. 그러나 소년원에 자세히 모르고 아마 몇 달 동안 감옥 생활을 하다가 이 형이 만주일 갔어요. 만주일 가가지고 머리가 아주 비상한 만주에 들어가가지고는 돈을 버는데 돈을 그때 당시 얘기가 돈을 아무튼 거기 돈으로 현금을 사과상자에다가 담아가지고 사과상자로 어떤 물건 모양으로 결국은 돈을 실어다가 우리 고향의 땅을 그냥 무척 많이 산 거라. 예, 형이. 1951년 1월 4일 중공군의 공세에 따라 남한 정부는 수도 서울에서 철수했다. 일사후퇴 이후 평양에서 서울로 내려온 김익중은 김인명과 연락이 닿았고 그는 친구 범윤을 김익중에게 소개해 주었다. 이렇게 이어진 김익중과 이범윤의 인연은 결국 아픈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전쟁이 나면서 얘가 영어를 하니까 군속으로 서서 세컨드로 되나 중위의 그 군속인데 세컨드로 되나의 그 군복을 입고 그 마크를 달고서 육사단 고문관에 있으면서 나를 만나가지고 같이 가자 그래가지고 들어간 거지. 해방 후에 이제 범철이라고 하는 형은 그 많은 그 토지를 다 뺏기고 여기 와서 조그마해요 형 얘도 자식은. 그런데 무슨 아주 뭐라 그럴까 어떤 도라고 그럴까 커다란 벼랑 같은 데에 가서도 다람쥐를 그냥 어떻게 충무를 하고 어떻게 가야 되면 다람쥐를 그냥 무척 많이 해봐요. 그럼 몰랐을 거야. 그 다람쥐에다가서 몰래 이제 그 쳇바퀴를 달고 하게 되면 미국 놈들이 그걸 살사가 그 다람쥐를 잡아도 형이 또 여기 와서도 또 그런 식으로 해서 오장동에 사는데 곧잘 사는 거라 이제. 그 얘도 이제 그 조사 살고 그런 그 민족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살다가 이제 일사후퇴에 김익중 선생이 월남에서 온 거야. 나는 기와 있었고. 만나서 이제 만나게 되니까 아무래도 우리 먼저 와 있다가 내중에 온 사람들을
가깝게 지내고 내가 이북에 있을 적에 나를 그 도와준 사람이니까 다시 이제 가깝게 지낼 수밖에. 그런데 그 이 김익준 선생이 지금 가보회라고 하는 데에 간부라. 그 예운여인이 뭐냐. 그런데 얘를 김익준 선생한테 내가 소개를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가 민족사상이 상하고 김익준 선생이 그러니까 그냥 뭐 아주 그냥 나를 제치고 아주 가깝게 지내는 거지. 그러면서 나는 가보회는 안 들어가고 얘는 이제 가보회라고 하는 데 들어간 거야. 그래가지고 일선에 아주 그냥 어리고 젊은 애니까 강하니까 아주 그냥 일선에 들어서 행동대로 들어가 버린 거라. 그래가지고 개천절날 이승만이는 우리 민족이지만은 서구 문명을 가지고 우리 민족에는 옳지 않다고 이걸 제거하자 가보이라고 하는 데서.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그 결정을 해가지고 개천절날 이제 얘기대로 얘가 이제 그 행동대로 서서 개천절날 이제 들어갔는데 거기에 행동대로 들어간 젊은 애 하나가 CIC에서 갖다서 묶은 브렉시를 모르고 그냥 그래 했는데 걔가 그냥 CIC에다 얘기하니까 그냥 문간에 들어와서 권총을 가지고 그 자리에 잡혀 들어간 거지. 결국. 황해도 고향을 떠나 이남으로 함께 내려왔던 범윤. 그는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1955년 이승만 암살 음모 사건에 김익중과 함께 가담했다. 모든 것을 가슴속에 묻어두고만 있었던 김인명. 이제 그가 어둠의 역사,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며 자신만의 역사로 정리한다. 이범윤이도 그렇게 강하게만 하지 않았으면은 사형까지는 안 당했을지 몰라. 그런데 얘는 강하거든. 군법 재판이 원래 이 군속이니까 군인이 아니었고 그냥 북진을 하면서 통역에 군속으로 서서 중령 마크만 달았지 군인이 아니라 군속이란 말이야. 민족의 비극인 일제 36년, 광복 후 이어진 한국전쟁. 이러한 역사적 소용돌이 속에서 극단적인 이념 논쟁과 민족주의자들의 절규. 이 광란의 역사를 김인명 그가 얘기하고 있다. 웅뚱 부고 누구 알지도 못하거니와 아마 고향 사람으로서 아는 사람 나 하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보셨어요? 보기만 결국 나한테는 연락이 와서 자기 형한테 이제 범년이라고 하는 그 범칠이라고 하는 분이 나한테 연락을 해서 내가 이제 갔는데 걷지도 못하고 이 들것에 실려서 나오는데 뭐 먹지도 못하고 이렇게 먹어가지고 붓고 이랬는데 그 군법 재판이니까 CIC 대장 김창효이라는 사람이 이제 잡아온 거니까 그 변론을 하는데 물어보니까 김창효인이 옆에 그냥 별을 2개 달고서 남자선 저놈의 그 대구리 털을 뽑아봐라. 대구리 털을. 대구리까지 똥만 같이 갈랍니다. 저놈은. 민족도 모르고 이런 놈인데 저런 놈은 개새끼야. 저런 짐승이다. 그러고 그래 바락바락 그냥 그저 욕을 하고 이런 게 뭐 물어볼 것도 신봉도 할 거 없이 그 재판 끝나고 간 거야. 그래가지고 2-3번 해가지고 연락이 왔는데 대구 유술 사단에 가서 처형을 하게 된다. 근데 가지는 못해. 1955년 10월 3일 개천절 행사 때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수류탄 암살 기도가 있었다. 관련자들 중 김익중은 일사후투 때 이남으로 내려와 김인명을 찾았고 사형이 선고된 이범윤은
함께 이남 땅으로 내려온 김인명의 친구다. 그 당시를 김인명은 아직도 생생하게 아프게 기억한다. 이범년 육사단 사령부 일중대 전적 황해도 공산군 사리원은 1946년에 원년 김익중 일제시대 연희대 전문학교 상과 졸업 중국 상하이로 가서 3년간 김구 연영과 독립운동 후 귀국 일사 후퇴 당시 원년 임시정부 계열인 김익중은 1954년 6월 서울 을지로 이가 소재의 가부그룹에 가입 1955년 9월 초신 이승만 대통령 암살 기획 이범년 등을 하수자로 포섭하고 거사에 착수하였다. 김익중을 알게 된 이범년은 1954년 10월부터 가부그룹에 출입했다. 10월 3일 10시 경주명차 앞광장에서 거사를 대결했으나 이승만 대통령이 행사에 참가하지 않아 실패하고 즉시 그들은 10월 4일 사관학교 졸업식에서 암살하기로 회의했다. 이범윤은 내란 목적 살인을 예비한 주의로 군법 재판을 받아 사형을 언도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그는 증거품으로 제시된 수류탄은 본인이 소지했던 것과 다르다며 사건에 함정이 있다고 진술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구속 복역 중이던 사람들은 1960년 4.19 혁명 때 석방됐으나 이미 이범윤은 1959년에 총살됐다. 그 후 생존한 피고인의 후손들은 이 사건을 함정 수사라고 주장했다고 기록돼 있다. 이범윤, 그는 마음속에 김인명 석자를 품고 있었으나 그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 그와 찍은 단 한 장의 사진을 김인명은 지금도 그의 가슴에 품고 다닌다. 가난했지만 똑똑하고 패기 있었던 친구 범윤. 그냥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그 슬펐던 날, 범윤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사랑했던 친구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 그리고 그는 떠났다. 외정 때에 우리 연령으로 지금 본다면 거의 다시 얘기해, 거의 사회주의적인 사상, 민족주의라고 봐야지. 거의 민족적인 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유라든지 뭐 경제라든지 그것보다는 우선 공동적으로 같이 살아야 된다. 그래서 나도 시방 여기서 뭐라는 게 무궁화를 신고 그러는 거는 어찌됐든 우리 민족은 민족이니까 더구나 요즘 절실히 그 코로나를 보고 각 나라에서 자기의 민족과 국민을 외지에 나가 있더라도 그냥 끌어다가서 약을 보호하고 그러는 건 그게 민족적인 사상이거든. 민족이거든. 외국 사람 그거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러한 극단적인 최후에 있어서는 민족이라고 하는 또 하나 여기에 나왔지만도 민족이라고 하게 되면 고향이라는 게 절대적이란 말이야. 그래서 내가 누누이 얘기하지만도 여기 와서 그런 거를 좀 얘기를 해보려고 그랬더니 그게 안 맥혀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민족적인 뭐란 거는 무궁화라고 하는 거를 가지고 어떻게 좀 해보자 그래가지고 무궁화를 신고 이러고 하고 있는데. 건축 고급 기사이기도 한 김인명. 그는 한국에서 오랫동안 나무 심기 경험을 가지고 있어 나무의 생리를 잘 알고 있다. 의정부 지역 은행나무 가로수도 대부분 김인명이 심었다. 이곳 뉴질랜드에서 우리 한국인의 자취를 뚜렷하게 남기기 위해 지난 2008년부터 한국의 상징인 무궁화를 심기로 했다. 여기 있는 것도 한 40가지 여기 가다 놓고 한 40가지가 나오는데 우리 있는 이런 건 별로 없어요. 네. 선호하지도 않고. 이게 우리나라 이제 정신이 무궁화인데.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한국 무궁화가 있었나요? 아니면은 그래서 열전에 이 무궁화를 그 홍진이가 자기 아버지한테 김인명이라는 사람이
한번 이거 얘기를 했겠지. 그렇다고 홍진이한테서 와서 아버지한테 얘기를 했으니까 한번 가 만나보세요. 그래가지고 거길 내가 갔어요. 네. 갔더니 아주 친절하고 아주 학자니까 그래서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이제 차도 마시고 그때부터 이제 홍성우 박사하고는 이제 친해진 거예요. 그래서 만나서 내가 이 무궁화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랬더니 얘기가 자기 그 교회에 그 한나무 있는데 그 영국 사람들이 교회에요. 거기 나갔는데 그 사람이 주보도 쓰고 그러더라고. 영어를 잘하고. 그래서 하루는 가서 그럼 좋다고. 그래가서 그거를 이제 밑에서 지금 잘라가지고 와서 꽂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현재적으로 이 무궁화는 삽목이라고 해서 가지를 꽂아가지고 나와야지 씨를 뿌려가지고 하게 될 것 같으면 이런 게 안 나고 변종이 나와요. 그 우리나라에서 올림픽 한다고 그럴 적에 급해가지고 무궁화 심는다고 해서 씨를 뿌려가지고서 그냥 급속도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 이상한 것들이 나와가지고 결국은 그냥 내중에 길 옆에다 갖다 주고 목에 변속하냐고 해서 지금 우리나라 내가 여기 와서도 무궁화 그랬더니 모두 다 흔들더라고. 그리고 무궁화가 이 무궁화는 원래가 관목이라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렇게 나오는 나무예요. 네. 그런데 지금 무궁화를 나같이 이렇게 애대로 키운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일기도 좋고 수분량이 좋기 때문에 애대로 해서 저걸 동백꽃이 그 지금 하늘이게 뒷가에 가게 되면 한 70곳인데 요즘 꽃 피는데 아주 좋아요 지금. 네. 아주 좋다고 지금. 이곳 뉴질랜드에서 어렵게 한국 전통 무궁화를 찾아내 지난 2008년부터 삽목으로 번식시키기까지 많은 연구와 노력이 필요했다. 비록 우리가 한국을 떠나 이민자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민족의 혼을 이어가기 위한 방법으로 김인명은 무궁화를 심기로 한 것이다. 그래서 여러 종류의 무궁화 중에서도 한국 전통 무궁화를 고집하고 있다. 김인명, 그가 이곳 뉴질랜드 땅에서 우리 민족의 상징인 무궁화꽃을 피운 것이다. 이런 잔디밭의 도로 옆에 내가 우리 민족을 상징하는 무궁화를 심고서 심으면은, 그리고 여기 한국 사람이라는 걸 표시해 두면은 가까우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우리 민족이, 한국 민족이 과연 이 세상에 살고 있구나, 이 나라 뉴질랜드라고 하는 타국에 와서도 이렇게 둥지를 들고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좀 역사적으로 남기고 싶어서 지금 이 묘지를 가지고 살게 됐죠.